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직업에 대한 또 윤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교의 관점에서의 직업 윤리, 다음 서양에서의 플라톤, 기독교, 그다음 근대, 칼빈까지 이어지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르크스의 직업관을 설명하려면 결국 마르크스 사상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막스의 사상을 한번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직업윤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내용은 이 다음 단원인 분배정의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에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마르크스는 이 계급이라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여기서 일컫는 결국 생산 수단이라 하면 자본과 같은 것들이 있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급을 뭐라고 하느냐? 자본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들이 표현하는 걸로는 부르주아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이 생산 수단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부르주아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가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노동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지만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그런 심각한 양극화, 모순 속에서 마르크스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곧 강제 노동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오늘날에는 이 복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해도 국가가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었죠. 국가에 의해서 그런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살았던 당시에는 없었어요. 일을 못한다, 일을 안 한다, 굶어 죽어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만 돼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막스 당시의 사회는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고, 기존의 사람들이 수공업으로 하던 일들이 많이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어요.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자본도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처하게 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임금이 싸지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도 없었어요. 사장 A가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X가 왔어요. X가 나는 시급 10,000원을 주면은 일을 하겠다. 그런데 Y가 왔어요. 나는 시급 7,000원만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X가 그러면 나는 6,000원에 일을 할게요. 근데 Y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5,000원만 받을게요. 하면서 계속해서 임금이 떨어져 가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으면. 그래서 노동자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하지만 이 작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것이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노동이었으며,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소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지 못해요. 사람이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공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계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계보다 사람이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되게 단순 노동들이 있죠. 정말로 사람들은 그 공장에 가서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움직입니다. 예컨대 스크류, 이제 나사를 쪼는 걸 담당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냥 나사만 쪼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납땜만 하고 있고. 왜 이 소외가 발생하느냐? 분업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은 이 생산력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해 분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휴대폰을 만드는데,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뭐 액정을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반도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걸 다 세분화 시켜야지 일이 빨리 진행이 돼요.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으로서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 때 누군가는 빵을 만들고, 참깨빵을 만들고, 누군가는 패티를 굽고, 누군가는 양상추를 썰고, 누군가는 소스를 만들고, 누군가는 이 만들어진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햄버거로 만듭니다. 이게 분업이에요. 과거에는 요리사라는 존재가 내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 뜻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분업 속에서 사람은 기계가 돼버리고 노동에서 소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소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생산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 거죠. 사장님 거예요. 인간이 기계가 돼버리고 만들어진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구절을 넣어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대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그대들이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쇠사슬을 끊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자 라는 혁명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진짜 많은 법적인 규제들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요 앉아서 영상 보면서 공부 못하고 있어요. 공장 가서 일하고 있어야 돼요. 먹고 살라고. 그래도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 이 노동소외를 극복해야 되는데 혁명의 방법이 상당히 강력해요. 망치와 낫이에요. 낫을 들고 일어납니다. 망치와 낫 들고 평화적으로 할까요? 아니겠죠. 무장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 무장혁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 우선 첫 번째로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하게 됩니다. 부유한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다수, 사회에 있어서 절대다수는 여기보다 여기거든요. 이 절대다수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 계급이 정치 권력을 쥐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을 국유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완성되면은 이상사회. 그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이상사회가 실현돼요. 이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국가라는 것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하는 것은 간단한 이치겠죠. 왜냐?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있었는데 이 부르주아를 타도했으니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노동자밖에 없어요. 노동자밖에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으면 더 이상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사라져요.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예요. 필요 없는 기구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공동체의 형태를 취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조합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도 사라져요, 이때가 되면. 그리고 이 단계로 가게 되면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사회가 실현된다라고 봐요. 자, 이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일이었다면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 필요에 따라 분배가 되니까. 내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철학을 제시했고 실제로 이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요게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다 어디에서 실패를 맞이했냐면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독재를 하죠. 독재를 하다 보니까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서 결국 이 전체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수의 기득권, 노동당 기득권을 옹호하다 보니까 많은 부패가 일어났고, 또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낙관적으로 마르크스는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게 되는데, 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게 되고 국가에 의해서 분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곤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공산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한 만큼의 재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산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필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이상사회 실현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맡겨놨는데 부패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산사회는 실현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끝나가고 있는 추세죠. 아직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몇몇 사회주의 국가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시장 경제에 대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를 또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실패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배우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크스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쌤이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노동에서 보장받고 있는 법적인 제한들, 보호들이 생기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와 대립을 하는 자본주의가 체제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와의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서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제도들이, 복지제도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북한과 뭐 이제 타이적으로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컸던 국가 중에 한 개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다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 복지가 대단히 잘 돼 있는 국가들은 요 사상과 자본주의가 보다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강대국에 들어가겠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쌤도.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이게 성장, 양적인 성장,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이 국민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상을 지금 현대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낙과 망치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민주적으로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켜야 되는 절차나 법적인 제도를 무시하고 무장혁명을 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아요. 하지만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이 이상을 쳐다보자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존을 국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보다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교부터 출발해서 플라톤, 기독교, 마르크스의 직업에 대한 관점을 살펴봤는데 이 사상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만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와의 소통도 가능할 수 있고 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사회를 추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지만 언젠가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노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그 속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진로와 직업을 추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얼추 한 7쪽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8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쪽. 잠깐 지울게요. 자, 88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이 직업, 세 번째죠. 직업 윤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각 직업마다 필요한 윤리 의식들은 다르겠죠. 예컨대 의사에게 요청되는 윤리와 변호사에게 요청되는 윤리, 그 다음에 은행원에게 요청되는 윤리, 혹은 상담사에게 요청되는 윤리, 각각 그 직업마다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윤리 의식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는 게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진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에서 발생했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컨대 쌤이 이제 교사니까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 의식이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가 1차 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지를 돈 받고 판다든지 내가 혹은 돈을 받고 가외를 해줘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건 내 직업 윤리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고 나서 내 직업에 필요한 윤리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1차 고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조사한 학생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기회를 줄게요. 우리가 또 세특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알았죠?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원합니다. 알았죠? 어찌됐든 직업 윤리는 각 직업마다 요청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것 정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일반성과 특수성 해가지고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네,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다음으로 이 전문직의 윤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직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문직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어떤 직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들이 보다 많아졌습니다. 또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문직은 독점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 윤리, 사상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독점적으로. 학교에 쌤밖에 없잖아요. 독점적이고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선동을 한다든지 세뇌를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수위를 지키면서 나의 정치적 신념과는 다른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쌤은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쌤이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팔이 골라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팔꿈치가 깨져서. 네,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깁스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깁스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제 뼈는 잘 붙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뼈를 붙으면서 재활을 계속 같이 해줘야 된다. 잘못해서 이 뼈가 잘못 붙으면 팔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의사 말을 또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의사 말을 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려면은 이 치료와 재활을 함께 하기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쌤은 지식이 없잖아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뭐 사라고 하니까 샀어요. 대학생 때 한 2, 3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살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 바로 앞에 그 의료 보조 기구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사면 됩니다라고 설명해줘서 내가 가서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이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부터 한 2,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보조기구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좀 느낌이 쎄했죠, 살 때부터. 그리고 나서 또 한 1, 2주 있다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쌤을 치료해주던 주치의가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정형외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게 됐는데, 쌤이 그 보조기구를 차고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죠. 그 엑스레이를 보고 쌤 팔에 있는 보조기구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병원을 잘 안 가게 됐죠. 그 뒤로는. 우리가 의사도 그렇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냥 여러분한테 EBS 틀어주고 자 이거 봐라 하고 난 휴대폰 게임하면서 놀 수도 있잖아요. 독점이니까 수업에 대한 재량권을 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업윤리상 내가 가진 자율성만큼 그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전문직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윤리. 자, 이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영란법 때문에 공직자 윤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가 그럴 거예요. 김영란 교수가 입법을 추진해가지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부정청탁, 뇌물 이런 거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왜냐 공직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직을 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일, 국가의 일, 우리 사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뒤로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직자들은 과거에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하면 좋죠. 공적인 일을 추구하면서도 내 일을 위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공적인 거 가지고 내 이익을 끌어오려고 하면 이 밸런스가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직자도 결국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개인의 삶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전처럼 진짜 이것보다 더 센 말이 있어요.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없애고 공적인 것에 봉사해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직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 좀 다들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법안들 시대와에 맞게 고쳐져야 되는 법들도 많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보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면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줘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금배지 달고 나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면서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면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감시를 하고 그러라고 뽑아놓은 건데 자랑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공직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춘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는. 그 다음에 유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 리, 사, 또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태도예요. 견리, 이익을 보았을 때 사의, 그것이 올바른지 생각해라. 이거는 모든 인간이 그래야 되겠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범죄로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성착취 영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성을 착취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나한테 단순하게 이득이 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직자라면 더더욱이 그것이 올바른지 생각해야겠죠. 견리 사이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적 저서 목, 민, 심, 소 라는 책이 있어요. 목, 민. 다산 선생님은 이 관료, 공직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민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관리가 아니라 목민, 백성을 기르는 관리. 이 관리의 목표는 뭐냐? 결국 국민이, 백성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관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하는 관료이기 때문에 갑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공무원이고 관료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게 맞는 태도인 것 같고요. 공직자로서.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이익 창출이에요. 이익 창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목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민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청렴해야 된다. 청렴. 부패를 저지르면 안 돼요.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목민심서 읽어보면은 뭐 공직자가 갖춰야 될 많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부임하게 될 때 기존에 앞선 사람이 쓰던 거 계속 쓰고 짐은 최소한 들고 댕기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당시에 편지 보낼 때도 편지에 봉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나 이제 누군가 봉인이 돼 있으면은 엄한 내용이 적혀 있을까봐 사람들이 또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짜 청렴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우리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공직자 역시 국민이다라는 점은 명심해줘야 됩니다. 국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존중을 우리도 갖춰야겠죠.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것 같은데 뭐 의료비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따지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투신을 하신 분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공무원인데 민원인들 국민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계속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직자 윤리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윤리 하면서 이 직업 윤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